할머니, 사실 우리 오늘 성묘 가는 거 아니에요. 외할머니랑 이모네랑 함께 리조트 가요. 수영도 하고 말도 탈 거래요. 할머니한테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손자 민준이의 말을 듣는 순간 덜덜 떨리는 입술에 겨우 힘을 주며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알고 있어.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안 간다고 한 거야. 할머니 걱정 말고 가서 재밌게 놀다 와. 사진도 많이 찍고, 알았지?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윤정아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2년이 지났네요. 남편이 떠나고 우리끼리 맞는 두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추석 전날 성묘 다녀오려고 하는데 거기 길도 너무 험하고 어머니 가시면 고생하실 것 같아서 이번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아, 그래. 그런데 나도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래도 추석인데 너희만 보내기도 미안하고.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대신 어머니는 집에서 명절 음식만 준비해 주세요. 성묘 다녀오고 친정에 사촌이 오기로 해서 들리려고요. 친정까지 다녀오면 제가 음식할 시간이 안 되겠는데요. 어차피 어머님은 늘 하시던 거라 뚝딱 하시잖아요. 성묘 부담 갖지 마시고 집에서 음식 몇 가지만 설렁설렁 해주세요. 그렇게 또 한 번 배제당했습니다. 성묘 가는 것도 추석 음식 준비도 내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도 안 계시고 집이 적적하니까 추석 당일에 저희 친정 식구들 같이 올까요? 친정 식구들? 네. 부모님이랑 언니 가족들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 다 같이 지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 저희 집은 아빠가 엄마 힘들다고 추석 음식 일절 하지 말라고 엄포하셔서 추석 음식 구경도 못하게 생겼어요. 하고 해맑게 웃더라고요. 언뜻 들으면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말 같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친정 식구들 이야기가 나오니 목소리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해야겠네? 아니에요. 그냥 식구들 수만큼 먹을 만큼만 조금만요. 친정 식구들한테 어머니, 솜씨 자랑하고 싶어요. 정작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제게 친정 식구 음식까지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사돈이 오신다고 하니 성묘도 안 가는데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자 스스로 다독였죠. 결국 저 혼자 큰 장을 보러 갔습니다. 10인분 음식을, 그것도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니 장 보는 것부터 만만치 않았어요.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생각했습니다. 저기 사이좋게 장 보는 며느리랑 시어머니도 알고 보면 우리 집처럼 속사정이 있겠지? 우리 집만 이런 건 아니겠지? 그리고 며칠 뒤 추석 전날 현우와 지은이 그리고 손자 민준이가 성묘를 떠났습니다. 실은 여행을 간 거죠?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내일 아침 일찍 처가댁 모시고 올 거니까 오시면 바로 드실 수 있게 음식 준비 부탁드려요. 가면서도 아들까지 준비하라는 말만 하더군요. 혼자 고생하며 음식 준비할 지엄마는 눈에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민준이만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괜찮다, 우리 민준이. 재미있게 다녀와. 민준이 준비시킬 때 들었던 말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엄마랑 비밀 지키기로 한 우리 손자 민준이의 동심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새벽까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도 여러 가지, 전도 부쳐야 하고 탕도 끓이고 9명이 먹을 양이니 평소보다 2배는 만들어야 했어요.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지은이 친정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 언니 부부, 조카까지 총 5명이 더 왔어요. 어머니, 친정 식구들 오셨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잘 오셨습니다. 모든 음식을 상에 올리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분명히 제가 주인인데도 친정 식구들이 더 편해 보였거든요. 지은이가 음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 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어머님. 성묘만 아니면 제가 같이 했을 텐데. 죄송해요. 며느리의 능청에 국을 푸던 손이 떨렸지만 왠지 모르는 척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나 대신 성묘 가서 고생 많이 했잖니. 내가 고맙지. 전 그래도 며느리 지은이가 자기 가족들만 모시고 몰래 여행 다녀온 걸 조금은 미안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은이 어머니가 나물을 드시더니 말했어요. 어머, 이 나물 좀 짠데? 지은이가 바로 맞장구 쳤어요.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요즘 손맛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간을 너무 세게 하신 것 같아요. 지은이는 계속해서 제 음식을 트집 잡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전도 기름이 너무 많아요. 혹시 카놀라유 쓰셨어요? 그거 발암물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건강하게 조리해야 하는데. 올리브유가 좋다고 제가 사다 놨잖아요. 같은 말을 몇 번을 해야 기억하시겠어요. 갈비찜도 너무 달아요? 저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달게 안 하는데 국은 또 왜 이리 싱거운지. 민준이도 같이 먹는 건데 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달고 짠 거 성장기 아이들한테 진짜 안 좋아요. 더 충격적인 건 친정 식구들이 거들었다는 거예요. 지은이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요즘 어르신들이 간을 세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러시고, 저희 엄마랑 연세 차이도 많이 안 나시는데, 미각이 둔해지신 건지. 조카까지도 말했어요. 엄마 김치가 너무 매워요. 했더니 며느리 지은이의 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니까 소희야, 외할머니가 얼마나 음식을 우리 소희 입맛에 딱 맞게 해주신다는 거. 이제 느꼈지? 항상 외할머니께 감사합니다 생각해야 한단다. 저를 앞에 두고 북치고 장구치고 정말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무안하고 불쾌했습니다. 현우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제 음식을 폄하하는데도 한마디 변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요즘 확실히 미각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처음 일이 아니잖아요. 바깥 사돈이 상황을 중재하시려던 건지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이고 사돈 어르신 아니에요. 맛있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짜고 단 게 제 입맛에는 아주 딱 맞아요. 하고 껄껄껄하고 웃는데 정말 그 자리에 더 이상 듣고 있으면 상을 엎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서 과일을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지은이는 마무리 타격을 날렸어요.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도와서 간이라도 봐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하셔서 그런지 음식이 다 남았네요.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 다 아까워서 어떡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친정 식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다니.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건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 돌아가는 뒤통수에 대고 했던 말입니다. 엄마, 언니 미안해요. 음식 맛있을 줄 알고 좀 싸준다고 큰 소리 쳤는데 빈손으로 가게 해서. 그날 친정 식구들이 돌아간 후 지은이가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친정 식구들이 좀 까다로워서 죄송해요. 그래도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어머님 민망하실까봐 일부러 더 그렇게 말한 건데 혹시 언짢으신 건 아니시죠? 하고 방긋 웃는데 변명인 건지 일부러 나 열받게 하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제 상처는 깊어진 후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추석 이후 며느리의 모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친정 식구들 앞에서 성공적으로 시어머니를 깎아내린 후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지은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는 공손한 척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장을 보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지은이는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세요? 어머니랑 다니면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그게 무슨 뜻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뭐든지 너무 느려요. 장 보는 것도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머니, 저 성격 급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같이 가자. 민준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도 사고 기름도 떨어져서. 그거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제가 묻는 질문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지 할 말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발 혼자 다니세요. 언제까지 자식 며느리한테만 의지하실 거예요? 그리고 계산할 때 정말 제가 창피해 죽겠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버벅거리시고 현금 쓰신다고 동전 하나까지 거스름 돈 챙기시고 포인트 적립하신다고 또 시간 지체되고 저까지 민망해져요. 요새 누가 현금 써요? 카드 쓰지? 그래서 그래요. 괜히 제가 가면 어머니께 싫은 소리 할까 봐요. 이해하시죠? 그냥 마음 편히 혼자 다녀오세요. 이해하라고요? 평생 이 집 살림을 해온 저한테 이제는 제가 창피하고 민폐라는 거였어요. 며칠 후 지은이와 함께 외출할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그 옷 말고 다른 거 입으세요. 왜? 뭐가 문제인데? 이거 너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주신 거야. 너무 촌스러워요. 어머니랑 같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며느리는 시어머니 옷도 신경 안 쓰네.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연세에도 좀 더 세련되게 입을 수 있어요. 다른 할머니들 보세요.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으시던데. 그럼 뭘 입으라는 거니? 제가 생신 때 세련된 옷 사드렸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 고집만 부리시고 절대 안 입으시죠? 그냥 집에 계세요. 저 혼자 갈게요. 일주일 후 현우와 셋이 외식을 하러 갔을 때였어요. 제가 주문하려고 직원을 불렀는데 제가 주문할게요. 지은이가 제 앞으로 나서더니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시거든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괜히 나서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내가 실수한 적 있니? 요즘 어머니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주문 잘못하면 다시 하기 번거로워요. 현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피식 웃으며 엄마, 서은이가 주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메뉴도 복잡하고 아들까지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며느리는 폭주기관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짓밟고 무시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지은아,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지은이는 화장을 하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택시 타세요. 저 약속 있어서요. 죄송해요. 혼자 가기 어려운데 복잡한 시내에 있잖니. 어머니 연세에 병원도 혼자 못 가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혼자 다니시던데요. 어머니, 너무 의존적이세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자식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드릴 순 없어요. 어머니도 독립적으로 사셔야 오래 사세요.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현우 회사 동기 가족 모임에 갔을 때였어요. 웬일로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지은이가 물어보길래 반가워서 따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지은이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 요즘 많이 깜빡깜빡 하세요 했던 말도 또 하시고 김 부장님 어머님도 얼마 전에 치매 진단 받으셨죠? 저희 어머니 좀 봐주세요. 딱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저를 걱정하는 듯한 대화였지만 그 자리에서 전 그 사람들의 관찰을 받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어머니,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조용한 곳이에요. 아우,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요새 이러신다니까요. 하고 저를 완전 치매 환자라도 되듯 대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나 조차도 내가 정말 이상해졌나? 병원 가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그런 자리에는 안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도 느끼셨죠? 어머니가 실수할까봐 저까지 신경 쓰느라 밥 먹은 게 다 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이번에 또 한 번 느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자리에 나가시면 분위기만 어색해져요. 중요한 얘기도 못하고 계속 어머니 신경 쓰느라 다 망쳤잖아요. 속상해서 정말.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왜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밤새 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조금만 더 과장해서 말하면 다음날 아침 눈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이 일상이 된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오세요. 손님? 네. 현우 씨 회사 부장님이요. 승진과 관련된 중요한 만남이라서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음식을 준비해야겠네. 뭘 준비할까? 부장님 좋아하는 음식 있으시다니? 지은이가 제 말을 잘라냈어요. 어머니는 그날 외출하시면 안 될까요? 외출이라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계시면 불편할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인데 실수라도 하시면 곤란하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집에서 제가 나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내가 음식을 해드려야 너희가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겠니? 음식은 제가 주문할게요. 어머니 음식은 좀 옛날 스타일이라서 젊은 분들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옛날 스타일이라고? 네. 간도 세고 기름도 많이 쓰시고 요즘은 건강식을 선호하거든요. 그날 저녁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74세 할머니가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지 아시나요? 근처 카페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잘 됐어요. 다 어머니 아들 잘 되라고 어머님 아들 위해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세요. 며칠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할머니인 저도 당연히 상 받는 손주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죠. 지은아, 민준이 시상식에 나도 같이 갈까? 어머니, 그날은 안 되세요. 왜? 하나뿐인 손자 시상식인데 나도 가서 축하해주고 싶구나. 학부모만 참석하는 거예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온다는 집은 한 집도 없어서요. 좀, 그래요? 할머니가 참석하는 게 뭐가 크게 눈에 띄리리라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말이라도 하시면 민준이가 창피해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말? 너 정말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 요즘 어머니 가끔 횡설수설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치매 초기 증상 같기도 하고 치매? 누가 그러니 내가 치매라고? 아니면 말고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그 말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 결국 민준이 시상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조용히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오늘 할머니가 못 와서 아쉬웠어요. 우리 민준이 미안하다. 할머니가 못 가서. 엄마가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가 다리가 안 좋잖아. 그래서 못 갔지. 미안해. 하지만 민준이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흉보는 거 저도 들었어요. 정말 네.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늙어서 깜빡깜빡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안 그런데요. 12살 손자조차 알아채는 것을 저는 왜 몰랐을까요? 며칠 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현우가 저를 불러 앉히더니 말했어요. 엄마, 서은이랑 상의해서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를 위해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요양원이라고? 엄마 혼자 계시기 답답하시잖아요. 또래분들이랑 함께 지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엄마,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걱정되거든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다니, 내가 뭐가 위험하다는 거니? 만약 넘어지시거나 가스불 끄는 거 깜빡하시거나 그런 일들 말이에요. 그런 일 없어. 어머니, 이미 몇 번 있었잖아요.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신 적도 있고. 며느리 지은이가 짜증난다는 말투로 얘기했어요. 그건 단 한 번뿐이었어요. 그런데 지은이는 마치 제가 매일 그러는 것처럼 말했어요. 제가 그럼에도 끄떡도 없자 짜증나는 마음을 누르고 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금세 목소리를 낮추며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면 전문 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 전문 케어라니, 나는 환자가 아니야. 현우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사실 저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신혼 때나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죠. 그것도 아닌데 계속 같이 살기는 좀 서로 불편하잖아요. 신혼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신혼부부 타령이에요? 다 핑계로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지은이가 마무리 타격을 날렸어요. 어머니, 좋은 요양원 찾았어요. 한 번만 구경 가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그런데 그때 남편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죠. 가보니 책상 위에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서류를 집어드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서류에는 지은이의 이름과 함께 큰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지은이 요구사항 요양원 비용 지원. 목적 시어머니 격리 후 재산 정리.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은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 서류를 본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고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택배 기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윤정아님 택배입니다. 제 이름으로 온 택배였는데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었어요. 큰 상자였는데 프리미엄 한우 선물 세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궁금해하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주문한 적이 없는데. 지은이가 상자를 열어보자고 했어요. 포장을 뜯으니 정말 좋은 한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우 밑에서 이상한 봉투가 나왔어요. 두툼한 봉투였는데 만져보니 돈다발 같았어요. 그리고 작은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화님, 오랜만입니다.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이 돈은 남편분이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김국환 변호사. 김 변호사라고요? 남편이 언제 변호사와 무슨 거래를 했을까요? 지은이가 봉투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돈이 들어 있었어요. 5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지은이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머니, 이게 얼마예요? 5천만 원 같은데. 어떻게 이런 큰 돈이? 아버님이 뭘 해놓으신 걸까요? 그때 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상황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이가 저를 맞고 설명했어요. 돈을 보더니 흥분한 거죠. 여보, 어머님께 택배가 왔는데 5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김 변호사라는 분이 보냈다는데. 현우도 편지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버지가 변호사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엄마,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없었는데.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사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며칠 전에 발견한 그 서류 때문에 뭔가 의심스러웠거든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다른 재산도 숨겨놓으신 게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다.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돈을 보는 눈빛이 너무 탐욕스러워 보였거든요. 어머니,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김 변호사라는 분을 만나봐야겠다. 그날 저녁 현우와 지은이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보니 여보, 5천만 원이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현우가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돈인데.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연세에 그런 큰 돈이 뭐가 필요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라고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빨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정리를 해야겠어. 요양원 보내는 게 재산 정리를 위해서였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더 많은 돈을 숨겨 놓으셨다면? 그것도 다 찾아내야지.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도 있으시고 관리 능력이 떨어지시잖아.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요? 저는 멀쩡한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김 변호사라는 분을 잘 구슬려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알아내자.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온몸이 떨렸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도 치매라고 하는 것도 모두 제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김 변호사분께 연락해 보세요. 빨리 만나서 정확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김 변호사가 누구인지, 남편이 정말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지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날 오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정화님. 김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부탁하신 일로 연락드렸는데 언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뵐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지은이가 바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니다. 일단 나 혼자 만나보자. 지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분명히 같이 가서 무슨 재산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뭘 준비해 놨는지 내일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니 왠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화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앉으시죠. 남편분이 부탁하신 일이 좀 복잡해서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상당히 심각한 표정이셨습니다. 무슨 일이었나요? 며느리분과 아드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분이 말씀하시길 며느리가 요양원 얘기를 자꾸 꺼낸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재산 정리를 빨리 하라고 압박한다고. 정말요? 네. 그래서 남편분이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인을 보호해 달라고 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분이 며느리와 아드님의 행동을 조사하라고 의뢰하신 자료입니다. 조사라고요? 네. 사실 남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드님이 왜 요양원 얘기에 동조하는지. 그 순간 김 변호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며느리분이 남편분께 직접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집도 넓어지고 관리하기도 편하다고. 직접 말했다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하시더군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니 저는 멀쩡한데요. 남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인은 전혀 그런 증상이 없다고. 그럼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남편분이 말씀하시길 직접 맞서면 가족이 더 분열될까봐 걱정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신 거죠. 다른 방법이요? 김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분이 생전에 아드님과 며느리에게 일부 재산을 미리 상속해 주셨습니다. 미리 상속이요? 집 앞마당 상가 건물과 적금 통장 몇 개를 아드님 명의로 넘겨주셨어요. 약 2억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며느리분이 계속 재산 정리를 재촉하니까 일부를 먼저 넘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머지는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나머지 재산이 더 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남편분의 계획이었어요. 계획이라니요? 김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아드님과 며느리는 2억 정도가 전부이고 재산이 더 있다는 말을 100% 믿지 않고 있어요. 본인들이 병든 아버지랑 힘없는 어머니에게 잘 못할까봐 그래봤자 1에 2억 정도 더 숨기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재산이 있어요. 얼마나요? 총 15억입니다. 15억이라고요? 남편분이 평생 모으신 돈이에요. 부동산, 주식, 예금까지 합치면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2억만? 며느리와 아드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신 거예요. 2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김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걸 들어보세요. 남편분이 마지막 몇 달 동안 몰래 녹음하신 겁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2억 받았으니까 이제 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거 서둘러야 해. 나머지 재산도 빨리 정리하고. 현우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래. 아버지 그래봤자 얼마나 더 있으실까? 우리를 얼마나 부려먹으시려고. 주실 거면 한 번에 그냥 다 주지. 진짜 치사하게. 김 변호사가 가장 충격적인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분이 그 15억을 모두 부인 명의로 이전해놨습니다. 아드님이 받은 2억도 사실은 부인 돈으로 준 거예요. 제 돈으로요? 법적으로는 모든 재산이 부인 소유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거죠. 그럼 지은이와 현우가 계획하고 있는 모두 허상입니다. 그들이 차지하려는 재산은 이미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남편분이 부인께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남편의 필체가 보였어요. 정화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나는 우리 며느리와 아들을 시험해봤어. 2억을 먼저 줘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봤지. 결과는 실망스러웠어. 그들은 더 많은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더 구체화했어.
내가 죽을 거라는 건 당연시 하고 있었고, 내가 죽으면 넌 죽을 때까지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으로 지네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정했어. 모든 재산을 너 명의로 옮겼어. 그들이 탐내는 모든 재산은 이미 내 것이야. 이제 너는 당당하게 살아. 그들이 내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줄 거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길이 보인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남편분이 마지막에 이것도 부탁하셨어요. 뭐죠? 며느리와 아드님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더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진실을 알려주라고. 언제가 그때인가요? 곧입니다. 아마 그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강하게 밀어붙일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진실을 밝힐 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이제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겠거든요. 김 변호사와의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많은 걸 준비해 놨다니. 집에 들어서니 지은이가 바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김 변호사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었어. 그냥 아버지가 남긴 돈이 좀 있다는 얘기였어. 좀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글쎄, 정확히 말 안 해주더라. 지은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더 큰 재산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김 변호사분께 제대로 물어보셨어요?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하셨어요. 물어봤지. 근데 지금 당장은 말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왜요? 왜 말해줄 수 없대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나 뭐라나. 그날 저녁 현우가 들어오자마자 지은이가 바로 귀띔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김 변호사 만나고 오셨는데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 분명히 재산이 더 있을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정확히 안 알려주셔. 현우가 저에게 와서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뭘 더 남겨두셨어요? 모르겠다.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 그날 밤 지은이와 현우가 또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버님이 분명히 더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왜 모른다고 하시지? 아마 김 변호사가 아직 정리 중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그 돈을 혼자 관리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관리할 수 있겠어?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요양원 얘기를 빨리 진행시켜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서류에 써놓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치매 증상이 있다고 서류에 쓰겠다니. 며칠 후 지은이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구경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겠다. 그랬더니 또 눈빛과 목소리가 살벌하게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머니 나이에 이 큰 집을 혼자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관리 잘하고 있어.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거 깜빡하셨잖아요. 그런 게 위험하다고요. 현우가 퇴근 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앉히더니 말했어요. 엄마,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요. 병원이라니? 엄마 치매 검사 전에 상담받으러요. 내가 언제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했니?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초기 치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나는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저희가 어머니 증상을 설명드리고 상담받았어요. 제 동의도 없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니.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어머니가 직접 오시라고 하셨어요. 나는 안 가겠어. 어머니,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려면 요양원 얘기지?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지은이와 현우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곧 만나서 대책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입소 서류를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들어가시면 돼요. 나는 절대 안 가겠다. 어머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의사 소견서도 받았고 현우가 보호자 자격으로 결정했어요. 보호자 자격으로? 네.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떨어지신다고 인정받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하지만 저에게도 준비된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 알겠다. 그럼 내일 김 변호사를 만나서 재산 정리부터 하자. 지은이와 현우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직접 하시겠어요? 응. 어차피 요양원 가면 내가 관리할 수도 없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이 기뻐하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드디어 나머지 재산도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어. 얼마나 될까? 나 너무 설레. 그래,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모든 게 우리 마음대로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게임이 이제 시작된다는 걸. 다음 날,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지은이와 현우는 일찍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산 정리 끝나면 바로 요양원 입소 수속 밟을 거예요. 그래, 알겠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변호사가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재산 정리를 위해서 오셨죠? 네.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려고요. 지은이와 현우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았어요. 변호사님, 어머님 재산이 총 얼마나 되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먼저 남편분이 아드님께 미리 증여하신 2억이 있고요. 네, 그건 이미 받았어요. 나머지가 얼마나 되나요? 김 변호사가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정화님, 정말로 요양원에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나이도 많고 애들이 원하니까요. 그럼 재산 관리는 누가 하실 건가요? 지은이가 빨리 대답했어요. 저희가 대신해 드릴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럼 지금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이요? 먼저 정화님은 치매가 아닙니다. 제가 따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해드렸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거든요. 현우와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드님이 받으신 2억은 사실 어머니 돈으로 사드린 겁니다. 뭐라고요?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빌려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은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럼 나머지 재산은요?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꽁꽁 숨기세요? 김 변호사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나머지 재산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남편분의 전체 재산은 2억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이미 어머니 명의로 되돌려놨고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테스트하신 거죠.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남편분이 몰래 녹음해 두신 파일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파일을 재생하자 지은이와 현우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2억 받았으니까 이제 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거 서둘러야 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 나머지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어차피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 사실 것도 아니잖아. 그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현우가 얼굴을 감쌌어요. 지은이는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김 변호사가 계속 재생했어요. 어머님이 치매라고 하면 재산 관리 권한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 의사한테도 거짓말로 증상 설명했다고 자랑하는 목소리까지 들렸어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며느리와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현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너희가 나한테 한 말들, 나한테 한 행동들 다 기억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참고로 요양원 입소 서류도 무효입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의사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일어나서 말했어요.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나는 혼자 살 거야. 74년 동안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 현우가 매달렸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나가거라.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어디서 살아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왜 걱정해야 하니?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의 짐을 문 앞에 내놨어요. 그들은 울면서 짐을 가져갔습니다. 민준이만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민준아, 너는 언제든지 할머니 집에 놀러와. 현우와 지은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지은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어머니, 저희 세 식구, 이제 지낼 곳도 없어요. 친정집도 하루 이틀이지 눈치 보이고요. 현우 씨도 회사에 페류나로 소문나서 잘렸어요. 그건 너희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지은이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어요. 입꼬리는 기분 나쁘게 실룩거렸습니다. 어머니, 평생 효도한다니까요? 어머니, 아들이랑 하나밖에 없는 손자예요. 버리실 거예요? 그때 현우도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현우야, 너도 왔구나. 어디서 마셨는지 술이 잔뜩 취해서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집도 구하지 못해서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내 자업자득이지. 그때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분이 숨겨두신 마지막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선물이요? 내일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김 변호사를 만났어요. 남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며느리와 아들이 진짜로 뉘우친다면 기회를 한 번 더 주라고. 기회를 더 주라고요? 그게 마지막 선물인가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1년 동안 정화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진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1년 동안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정화님이 판단해서 정말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네. 남편분은 끝까지 가족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현우와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1년 동안 진짜로 뉘우치고 나를 잘 모시면 그때 재산 일부를 나눠주겠다.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1년 동안 이 집에서 나와서 살아야 해. 그리고 만약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걸로 끝이야.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정말로 현우와 지은이는 달라졌어요. 지은이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심으로 사과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못됐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현우도 변했어요. 아내 편만 들지 않고 저와 대화를 많이 했어요. 민준이도 자주 놀러 왔어요. 할머니, 이제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잘해요. 정말 좋아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1년 후 저는 김 변호사를 불러서 말했어요.
이제 재산 일부를 나눠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진짜로 뉘우치는 것 같아요. 그날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너희들 1년 동안 수고 많았다. 그래서 결정했다. 재산의 절반을 너희한테 줄게. 현우와 지은이가 기뻐했지만 예전처럼 탐욕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그래, 그런 마음이면 됐어. 민준이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 민준이.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 계획이 성공했어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74세에 겪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때로는 큰 시련이 있어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현우는 이제 정말 효자가 됐어요. 지은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랑 상의하고 결정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은데 같이 산책하실래요?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 건 결국엔 제 돈 때문인 건 맞아요. 궁지에 몰리고 벼랑 끝에 서보니 결국 부모밖에 없었겠죠. 사실 아직 마음속에서는 전부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나도 모르게 저 아래에서 뭔가 울컥 올라오지만 어쩌겠어요. 내가 낳은 내 아들이고 그런 내 아들이 사랑해서 데려온 여자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하는 내 손주 엄마인걸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요. 지금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합니다. 명절이 되면 모두 모여서 함께 차례를 지내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지은이 친정 식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지키라는 말이 돈으로 나를 지키고 자식을 등지라는 게 아니었다는 것도요.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김정아님처럼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아들 내외를 용서하고 가족의 의미를 새로 깨우친 김정아님을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면 이런 결정을 한 김정아님을 마구 혼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연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가족과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는 한가위 보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